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어머, 1억을 줬는데 왜 또 4억을 얘네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님, 저는 아버님만 믿을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유튜브 사연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저도 한때는 돈 문제로 가정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훌쩍 떠나버릴까 하던 시절이 있었기에 사연에 빠져들어 혼잣말로 잘했어, 아이고 좀만 더 참지 맞장구도 친답니다. 항상 남의 이야기만 듣던 제가 오늘은 용기 내서 저의 사연도 털어놓으려 해요. 그리고 인생을 배워갑니다. 저 역시 시댁 안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병원에 다닌 적 있던 굉장한 과거를 갖고 있거든요.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제가 맡은 일을 하며 최선 다해서 살던 저. 그럼 평범한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를 익명의 힘을 빌려 가감없이 털어놔 보겠습니다. 속 뒤집어지는 에피소드도 덜어 섞여 있으니 모두들 안전벨트 꽉 매고 들어주세요. 너네 장사 잘 된 게 누구 덕분인데?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나눠서 같이 잘 살아보자 부탁하는데도 그걸 그렇게 매정하게 거절해? 참나, 너네가 사람이냐? 결혼을 하기 전에는 몰랐던 시어머니의 성격. 저는 속아서 결혼했다고 남들에게 말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성격이 매우 드센 여자였어요. 늘 공정하고 침착하신 시아버지와는 대비될 정도로 억세고 매사가 버럭버럭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돼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부류들 알죠? 하는 말이나 행동도 늘 거침이 없었고요. 예의, 교양, 배려 그런 건 아예 인생에서 지워버린 느낌이랄까요? 저는 연애 시절 아버님을 닮아 유순한 남편만 경험했다가 마주칠 때마다 호통을 치고 자기 원하는 바를 가감없이 요구하는 어머님에게 적응이 되지 않더군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보통 며느리처럼 처음에는 가족이 되었으니 잘 지내는 게 좋지라고 생각했기에 예쁨 받으려 부단히 노력했죠.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선물도 사다 드리고 전화도 자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더욱 지독해졌어요. 고마움은커녕 이거 말고 저게 좋다. 주에 한 번 정도는 보러 와야 하는 거 아니냐. 뭐가 먹고 싶으니 준비해라 등의 말들로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시녀부리듯 대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저는 열심히 하는 심부름꾼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랑 최대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명절이나 어버이날, 생신 같은 기념일 말고는 제가 사적으로 연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변한 저에게 엄청난 비난을 가했지만 이렇게 계속 끌려다니다가는 이혼이란 단어가 실제로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택한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지독한 성격을 아는 남편 역시 저를 지지해 주었고요. 그렇게 신혼의 고부 갈등은 요령껏 잘 피해가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너희 이번에 여기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수익은 지금 하는 가게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 있으면 말해다오. 구내식당이요? 저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상대해 본 적이 없는데 할 수 있을까요? 왜 못해? 도전해보면 되는 거지. 오랫동안 장사해왔으니 금방 적응할 거다. 여기가 남주기 아까운 목이라서 그래. 저희 부부는 전셋집에서 신혼집을 꾸렸다가 최근에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으로 청약에 당첨되었던지라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모아둔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조금 더 현금이 잘 도는 사업을 구상해야 했습니다. 그런 고민 중 목 좋은 곳을 선택해 임대업을 해오신 시아버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도시 변두리에 새로 지어진 노인대학 건물이 오픈 예정인데 그 건물에 구내식당을 인수받는 게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사업 구상력이 좋으셨던 아버님이기에 저희는 유심히 세워진 건물을 관찰했습니다. 변두리 지역에 홀로 서 있는 으리으리한 건물, 총 10층의 규모였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신 구내식당 사업은 매일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질 뿐더러 층마다 놓인 자판기까지 관리해야 하는 꽤 규모가 큰 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동네에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것저것 계산을 하고 보니 백반 가게보다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아버님께서 아시는 분의 건물이었다 보니 임대료 역시 저렴하게 책정되었습니다.
나 믿고 한번 해봐. 처음엔 고생하겠지만 너희들이 매사 열심히 하니 금방 자리 잡을 거다. 저희는 아버님께 하겠다고 말씀드린 뒤 하고 있던 백반집을 접고 구내식당을 인수받았습니다. 노인대학의 오픈과 동시에 저희 역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죠. 처음 사업 제안을 받았을 땐 요즘 같은 시대에 구내식당이 얼마나 장사가 되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저희는 운이 좋은 케이스였어요. 주변에 카페나 음식점이 다양한 지역이었다면 장사가 잘 안 됐을 텐데 다행히 노인대학은 변두리 외진 곳에 대학 건물 하나 덜렁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지가 많이 없었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자판기 커피나 음료수로 후식을 달래는 게 학생들의 코스였습니다. 저희는 점심 장사를 마친 뒤 브레이크 타임을 이용해서 자판기를 관리하며 현금을 벌어들였습니다. 주로 60대인 학생들은 자판기 커피를 꽤 많이 뽑아 마셨습니다. 아침에 갈아놓은 물통은 점심쯤 되면 어느덧 3분의 1 아래로 쭉 떨어질 정도였기에 지폐와 동전이 수북히 쌓였죠. 또 현금으로 식권을 구입하면 할인율이 높아서 학생들은 카드보다 현금 결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당은 매일매일 현금 순환이 잘 되었죠. 정해진 수요층이 일정하고 인근에 식당가가 거의 없는 한적한 곳이었기에 생각 이상으로 장사가 꽤 잘 됐답니다. 저희는 저녁 장사를 마친 뒤 모든 현금을 수거해서 매일 밤 돈을 정리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목표하는 돈을 열심히 모아가며 새 아파트에서 우리 부부의 앞날을 그리던 행복한 시절이 있었더랬죠. 언니, 이번에 엄마 노인대학 주간반으로 등록해드렸어요. 매일 집에만 계시면 우울하시니까 가서 친구분들도 사귀고 이참에 노인복지 공부도 하시라고요. 어머님이 대학에? 아니 신우 어쩌다가 그런 결정을 혼자 했어. 우리한테도 이야기 좀 해주지.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던 저희의 일상. 이렇게만 쭉 유지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느라 몸이 피로하고 하루가 짧았지만 그래도 남편과 큰 갈등 없이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게 마음 편안했던 날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한 하루네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린 사건은 오지랖 넓은 효녀 신우이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신우이는 같은 지역에 살긴 해도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그런 살가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저희가 일하고 있는 노인대학에 어머님을 등록했다는 일방 통지를 하지 뭐예요. 저와 남편은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죠. 글쎄 어머님이 신우만 보면 자주자주 보러 와라. 아들 내외는 일한다고 바빠서 얼굴도 안 비춘다 라며 푸념을 늘어놓으시자 노인대학에 가서 친구들 사귀고 공부도 해보라고 권유했다지 뭡니까. 노인대학에 노자도 관심이 없던 어머님은 신우이의 말에 학교에 관심을 보였고 입학금 자체가 그리 비싸지도 않는다는 점, 매번 집 앞으로 태우러 오는 셔틀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혹해 등록해달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올 한 해 저희가 일하고 있는 대학 건물에 수강생으로 입학했다는 겁니다. 언니, 뭐하러 주말 명절에 시간 내서 와요? 이렇게 자주 보면 서로 윈윈이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신우이의 뻔한 속내가 보여서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본인은 가기 귀찮은데 어머님이 자주 연락하고 내려오라고 성하시니 어떻게 해야 잠잠하게 만들까 궁리를 한 거겠죠. 매일 일 나가는 저희에게 차마 더 신경 쓰라는 말은 눈치 보여서 못하겠고 그렇다고 자기가 매번 엄마를 찾아오는 것도 힘들고 하니 저희와 반강제적으로 계속 마주칠 수 있는 노인대학 입학카드를 꺼내든 신우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효녀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매일 같은 건물에 있으니 합리적으로 저희가 중간중간 시어머니를 케어하는 수단을 머리 좋게 강구한 거죠. 신우의 이런 독단적인 선택 때문에 스트레스는 오롯이 저와 남편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님은 하나뿐인 딸이 자신을 생각해서 이렇게 학교에 입학시켜줬다며 동네방네 자랑을 치고 다녔습니다. 이번에 개교한 노인대학은 말이대학이지 사실상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활동하고 친목을 다지는 공간이었죠. 성격이 외향적인 어머님은 학과 내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며 아주 열정적이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구내식당 운영하랴, 자판기 관리하랴, 매일 마주치는 시어머니 케어하랴 원래 바쁜 하루가 더욱 바빠졌고요. 거기에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어머님과의 마찰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줄줄이 소세지처럼 딸려왔죠. 아들, 오늘 엄마 학과 사람들하고 같이 구내식당에서 점심 먹을 예정이니까 백반 30인분 미리 준비해줘. 시간 딱 맞춰서 먹고 오게.
활달하고 목소리 크신 어머님은 금방 학권의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어찌나 사교성 좋고 친화력이 좋으신지 입학한 즉시 과대표라는 것을 했다죠. 저는 노인대학에도 과대표라는 직책이 있는 줄 어머님 덕분에 알았습니다. 어머님은 한 달에 두세 번은 학과 사람들과 몰려와서 점심 식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고 점심시간 되기 1시간 전에 전화 한 통으로 띡 통보를 해오는 격이었죠. 정신없이 바쁜 점심시간에 저는 어머님의 요구에 따라 예약 테이블을 따로 준비해 놓고 각종 반찬들을 세팅해 놓아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체면을 중시하는 스타일이었기에 반찬을 다른 사람들 대접하는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놓아야 했고요. 제 돈 주고 먹으러 온 일반 손님들이 자리에 착석하려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여기 예약석이에요 말하면서도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분들이 제 돈 주고 먹고 가시면 오히려 시어머님에게 감사의 큰절을 올려야겠죠. 하지만 시어머님은 마치 자기가 쏜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인솔해오고는 10,000원짜리 한 장 내지 않고 사라지셨습니다. 말이 30분이지 돈으로 환산하면 한 끼에 2에서 30만 원 가까운 돈을 그대로 날리는 거였죠. 그것도 한 주에 두세 번을 그렇다고 생각하면 매달 100만 원 가까운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준비된 음식이 부족해서 나중에 오는 손님들에게 매진이 되었다고 말할 때마다 어머님 무리만 없었더라면 이란 생각이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은 저희에게 미안한 기색은 하나도 없으시고 오히려 이번에 국이 좀 짜더라, 간 잘 맞춰라 라는 훈수만 두었죠. 그래요. 어머님 지인분들 대접하는 거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다지만 한 학기 내내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한 남편이 어머님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친구분들 모셔서 단체로 오시는 거 저희는 좀 부담돼요. 일하는 것도 신경 쓰이고요. 거기는 저희 사업장이잖아요. 얼씨구 이 녀석 말하는 것 좀 봐. 야, 어차피 남으면 다 버리는 건데 엄마 친구한테 대접하면 좀 좋아? 너는 그깟게 얼마나 한다고 엄마한테 눈치를 주니? 아들 내외의 사업 공간임을 염두에 두지 않던 어머니. 무조건 효만을 바라는 어머님에게는 그저 무료 급식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설득은 씨알도 안 먹혔고 오히려 밥 먹는 걸로 눈치를 준다며 어머님은 크게 역정을 내셨죠. 남편의 한마디 때문에 빈정이 상한 어머님은 오히려 저희 부부에게 일한다는 핑계로 부모는 봉양하지 않고 연락도 많이 없다며 서운함만을 늘어놓으셨습니다. 긁어 부스럼이란 말이 이런 거겠죠. 노인대학에서 소위 인싸놀이를 즐기시는 어머님 때문에 문제는 다른 사건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노인대학에서도 체육대회를 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희가 일하고 있는 대학은 그 지방의 유일한 대학이기도 했지만 시청과 복지 관련 사업으로 협의가 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학교였단 말이죠. 때문에 자의적으로 수강을 등록한 어머님 같은 케이스뿐만 아니라 타지에서도 셔틀을 타고 일주일에 몇 번씩 노인훈련 프로그램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인원수가 늘어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자연스럽게 체육대회도 계획이 되었습니다. 말이 체육대회지 실제로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일종의 대규모 다과회? 잔치 같은 거였어요. 크지 않은 운동장 변두리를 따라서 각 과마다의 천막을 둘러놓고 각종 음식을 펼쳐놓은 뒤 노인분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노는 수준이었죠. 진행하는 운동 프로그램은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같은 아주 간단하고 가벼운 것들이었습니다. 야, 너네 우리 과 음식 좀 만들어줘야겠다. 밖에서 사오는 것보다는 사람들하고 뜨끈한 거 바로 먹는 게 좋지 않니? 어차피 그날 장사도 안 할 테니 우리 것 좀 준비해라. 저희 어머님은 또 무리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체육대회에서 자신의 학과생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사실 학생들의 축제 기간은 식당 일을 쉴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저희 어머님께서 그런 저희 의견을 받아들이시겠나요? 다른 데에서는 다 배달이나 밖에서 사온 음식들을 먹는데 우리 과는 너네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 따뜻하게 먹일 수 있지 않겠냐. 어차피 식비로 나갈 돈인데 다른 가게에 주는 것보다는 너네한테 주는 게 낫지 않겠냐 하며 저희를 무지 설득하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학과에서 식비로 준비한 돈을 지불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신 거였죠. 그리하여 저희는 모처럼의 휴일임에도 어머님의 끈질긴 요구 때문에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어머님에게 따로 말씀을 한 번 더 드렸어요. 어머님, 저 열심히 준비할게요. 대신 음식값은 꼭 지불해 주셨으면 해요. 아이고야, 고맙네. 내 들어간 비용 딱 지불해 주마. 어머님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부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말씀하신 음식들은 절대 간단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일손 없이 부부 둘만으로 준비하기엔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죠. 무듬전과 수육, 맛김치, 김밥, 비빔밥 등이 나열된 리스트를 보면서 무슨 노인들이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야? 심술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어머님이 우리 내외를 돈 벌게 해주시려고 한 것도 있으니까 기왕이면 정성껏 만들자. 저희는 멘탈을 가다듬으며 50명가량 되는 사람들의 음식을 준비하느라 일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마이크 소리, 음악 소리, 함성 소리가 요란스러운 상황에서 저희 부부는 이거 만들랴, 저거 만들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하나둘 완성된 음식을 정성스럽게 포장하여 점심시간 전 체육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 곳으로 배달을 했습니다. 축제를 즐기시던 노인분들은 어머님 덕분에 맛있는 거 먹는다며 좋아하셨고 어머님은 그곳에서 으스대며 사람들을 지휘했죠. 여기에 캔커피 한 박스랑 주스 괜찮은 거 몇 박스 들고 와. 날이 더워서 목마르다 얘. 네? 음료요? 자판기 채우려고 쌓아놓은 거 몇 박스만 갖고 오라고. 음식을 정돈하고 있는 저에게 어머님은 음료수까지 대령해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술에 캔커피와 음료를 가득 실어 사람들 사이에 놔두었죠. 어머님은 제가 내려놓은 박스를 호탕하게 개봉하며 자자, 다들 음료수도 하나씩 드시면서 하세요. 응? 애교 섞인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수레를 밀고 돌아오는데 그 모습이 어쩜 그리 마음에 안 드는지 한숨이 푹푹 나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마지막까지 남은 음식물을 처리할 길이 없다며 저희에게 정리를 부탁한 어머님. 저희는 축제가 끝나서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해결하느라 식당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축제 때문에 자판기에 있는 커피와 음료수들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대부분의 음료들이 매지인이란 빨간 불을 띄우고 있었죠. 자판기에 물과 음료를 채운 뒤 쌓여있는 설거지를 해결하고 다음날 식당 오픈을 위해 마무리를 모두 마친 뒤 집에 돌아왔을 땐 어느덧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꼴딱 일한 거였죠. 일당으로 따지면 한 사람당 30만 원은 줘야 할 정도의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어머님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좀처럼 핸드폰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재료값이라도 주시겠지 기다렸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끝끝내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시더군요. 그렇게 일주일, 2주일이 지나고 또 한 번 점심시간에 학과 사람들을 모아 식사를 하러 내려온 날 저는 어렵게 어머님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체육대회 때 음식 준비하면 저희에게 돈 보내주신다고 한 거요. 혹시 그이한테 주신 거예요? 저는 아직 얘기를 못 들어서. 응, 아직 못 받았냐? 이상하네. 너네한테 보낸 줄 알았는데. 내가 학과 총무한테 다시 물어보마. 그 이후 저희에게 오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상황이 맞습니다. 어머님은 애초부터 돈을 줄 생각도 없으셨던 거죠. 학과 내에서 아예 돈이 마련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본인 말로는 회비를 걷어서 이것저것 쓰다가 보니 남은 돈이 없어져 버렸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셨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저희는 50인분 이상의 음식과 몇 박스의 음료를 그냥 무상으로 학과에 제공한 셈이 되었죠. 귀한 휴일에까지 무료 봉사를 한 셈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어머님 혼자 학과 내에서 어깨만 으쓱해지실 뿐 저희에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쩜 저러냐, 짜증과 미움이 머리끝까지 차오를 만한 사건이었죠. 그렇게 제가 상심을 하고 있을 무렵 제 계좌로 띵동 하며 3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체자는 시아버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버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그리고 이 돈은 뭔가요? 다 들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수고비하고 음식값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라. 니들 고생한 거 다 안다. 그래도 어쩌겠니? 내 아내고 젊었을 때 고생한 내 아픈 손가락인데. 저희를 생각하는 아버님의 마음에 우물쭈물 제대로 통하도 못한 순간이었네요. 하지만 아버님과 달리 시어머님은 점점 그 선을 넘기시고 계셨어요.
어머님은 가끔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커피 마시고 싶다고 하시면서 매장으로 와서 자판기 키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판기 키를 이용하면 자판기에 돈을 넣지 않아도 커피를 무제한으로 뽑을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사람들 모여있는 강의실에서 본인이 커피를 쏜다고 하면서 지하 1층에 있는 구내식당에 와서 저희의 자판기 키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10잔, 20잔은 그냥 그대로 뽑아요. 학관의 노인분들은 좋아하시고요. 나이 지긋한 분들 특유의 행동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커피 저도 한 잔 마시고 싶어요 하면 드시고 가세요 하며 선뜻 내주는 거. 그렇게 한바탕 사람들에게 커피를 돌리시더라고요. 제 속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에이 커피 한 번 그렇게 돌릴 수도 있지 원가도 얼마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욱 억울해집니다.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처음엔 저도 그러려니 했지만 그 횟수가 10번, 20번, 50번이 넘어가면 사람 미치는 거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그런 소소한 행동이 쌓이고 쌓여서 사람을 폭발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상 그분들은 저희가 모르는 분들이고 일종의 고객인데 밥도 커피도 다 어머님이 자신이 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무료로 드시는 거예요. 저희는 사업하면서 돈 벌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일하는데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한창 사람들이 몰려와 바쁜 와중에 이거 가져간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열쇠를 들고 돌아서는 어머님을 보면 정말 화를 안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어머님 학교 오래만 다니시는 거겠지? 저렇게 열정이신데 오래만 다니겠어. 아마 내년에도 다니신다고 할걸? 어머님 우리한테 너무 의지하시는 것 같아. 우리 아파트에 쓸 돈도 많은데 솔직히 어머님 입학하시고 난 후에는 손해보는 게 너무 많잖아. 남편에게는 되도록이면 어머님 험담을 늘어놓고 싶지 않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볼멘 소리가 나오더군요. 남편도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입만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잔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대출 금액을 줄이고 싶어서 모이는 족족 통장에 넣고 있고 힘들지만 시간을 쪼개서 굴리는 돈을 늘리려는 건데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면서 정작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들었으니 화가 날 만도 하죠. 저와 남편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실 아버님께 도움을 청해볼까 하다가 생각을 거두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의 성향 차이를 알고 있으니까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여? 저번보다 10년은 더 젊어진 것 같아. 너가 대학교 보내준 덕분에 사람들도 사귀고 좋은 것도 보고 공부도 하고 요즘 사는 재미가 쏠쏠하다. 시댁 모임으로 오랜만에 얼굴을 비춘 시누이. 시누이는 밝은 얼굴로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더군요. 제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시누이였기에 저는 심술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미운 만큼 시누이는 그보다 3배, 4배는 더 밉더라고요. 저희 쪽으로 자연스럽게 어머님 봉양을 떠넘겨버린 시누이는 눈치 없이 깔깔댔습니다. 자신 덕분에 어머님이 저렇게 활동적이고 건강해지셨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시누이는 저와 남편의 이런 고생은 염두에 전혀 없었을 겁니다. 시누이가 노인대학 이야기만 꺼내지 않았어도 이런 스트레스 없이 저희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새 집으로 이사갈 희망에 들뜨는 평범한 부부였을 텐데 이제는 어머님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을 투닥거리는 사이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하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는 피로해하는 신경전이 이어졌죠. 어머님과 시누이 때문에 저희 둘의 관계만 나빠지는 게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집에서 멍하니 혼자 있는 것보다 가서 공부하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나도 치매 안 걸리고 잘 지내겠더라. 칼을 뽑았으니 졸업까진 해야지. 내년까지 다니면 우리 엄마 학사모도 쓰겠네? 대졸 할머니야, 우리 엄마 너무 멋져. 결국 시댁 모임이 끝난 후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시댁 모임에서 시누이가 언니 오빠 엄마 케어해주느라 수고 많죠 라는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서운하진 않았을 텐데 어머님의 모든 긍정적인 기운이 자신의 덕분이라는 듯 행동하는 시누이 때문에 저는 애꿎은 남편에게까지 짜증을 냈지 뭐예요. 시누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어머님 케어는 우리가 다 하는데 자기는 먼 발치에서 상황만 보고 있고 솔직히 이런 걸로 자기랑 싸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동생한테 잘 얘기해 볼게. 미안해.
저의 폭발 이후에 남편은 어머님에게 새 학기가 시작하면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사업장은 사업장 자체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송태를 맨 남편은 구내식당은 아들 내외의 일터이니 꼭 존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곧 이사를 위한 큰 돈이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바짝 벌어야 한다고 어머님에게 진심을 다해 말씀드렸죠. 어머님은 전처럼 초반에는 역정을 내셨습니다. 엄마한테 그것도 못하냐, 아들 키웠더니 밥값도 아까워한다 등등의 노발대발을 하셨죠. 하지만 결국 남편의 조곤조곤한 설득에 그 조항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언제든 식사해도 되지만 단체로 친구들을 데려와서 영업에 회방이 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 그렇게 걱정스러운 다음 학기가 시작되었죠. 다행히 어머님은 2학년이 되어선 학과 내에서 특별한 임무를 맡지 않으셨습니다. 셔틀을 타고 학교에 왔다가 작년에 친했던 분들과 두런두런 어울리고 무난하게 하교를 하는 평범한 학생이 되셨습니다. 저희는 장사를 하면서 어머님의 횡포가 없어져서 마음이 편하고 일이 수월했습니다. 어머님이 드디어 사람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배우신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이 학기에는 더욱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학생 수도 늘어났고 저희의 메뉴 개발과 구내식당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오히려 지나가던 외부인까지도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더욱 열심히 일을 했죠. 곧 있을 아파트 잔금 처리 기간까지는 어느 정도 자금 충족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있던 어머님께서 갑자기 저희에게 자판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이번에 둘째가 애들 학교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 온다는데 너네는 식당에 집중하고 자판기 사업 둘째한테 양도해 주는 건 어떠냐? 네? 저희도 돈 벌려고 뛰어든 일인데 어떻게 신우한테 주겠어요? 저희 사업은 저희가 해야죠. 절대 안 돼요. 10개층에 놓인 20여 대 자판기를 관리하고 있기에 점심 저녁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두 사람의 힘으로 해결 가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께서 그냥 해본 말씀이시겠지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시누이에게 자판기 사업을 양도하라는 압박을 해오시는 겁니다. 어머님은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하기 딱 좋아 보이는 부업이라고 느끼신 모양이었습니다. 자판기 사업은 이미 쌓여있는 재료들을 하루에 한두 번 채우기만 하면 되는 일이면서도 매일 들어오는 현금이 꽤 짭짤했었기에 가정주부가 하기엔 충분히 괜찮은 일이긴 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을 키울 때 현금을 쓰는 일이 많잖아요. 어머님은 그런 의미로 신우에게 양도하라고 자꾸만 저희에게 전화를 하시더군요. 전 그때마다 강하게 거부했죠. 그런데 어느 주말 시아버님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서 급하게 다과를 준비하고 거실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버님 말을 들었습니다. 일이 복잡하구나. 니들 사정도 알고 들어갈 때 지급한 권리금 9천 내가 지원해 줄 테니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여기서 마무리하자꾸나. 저와 남편은 결국 저희에게 구내식당을 소개시켜준 아버님의 지원으로 자판기 사업을 신우에게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저희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어머님이 시댁안에서 얼마나 압박을 했는지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저는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저희를 도와준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니 속상한 마음을 거두고 신우에게 자판기 관리 업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우는 저희에게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기회를 준 어머님에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어머님의 무리한 부탁으로 양도하는 건데 정작 고맙단 말 한마디 얻는 게 하나도 없는 입장이라 양도를 하면서도 참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버님이 가장 속상해 하셨겠죠. 자기야, 우리는 둘째치고 아버님이 계속 걸리네. 그러게, 나 어렸을 때 엄마가 정말 고생 많았거든. 그래서 평생 고맙고 안쓰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버지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의 말을 깊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판기 사업을 신우에게 넘기면서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주말에 학교를 생각하지 않고 푹 쉴 수 있는 스케줄로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주말에도 자판기 관리를 위해서 꼭 학교에 출퇴근을 해야 했었습니다. 이제는 자판기를 오롯이 신우가 관리하게 되자 저희는 이틀이라는 소중한 휴일을 얻게 된 셈이었습니다. 수입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이참에 무리하게 일해서 상했던 몸도 관리하고 평일에 장사가 더 잘 되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생각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더니 또 손해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희는 주말에 지방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근처의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며 메뉴 개발도 구상했습니다. 또 타 지역에 있는 노인대학의 식당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조사를 떠나기도 했죠. 그런 시간이 생기다 보니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부부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재산을 신우에게 떼주라고 하는 어머님의 행동이 미웠지만 몇 주만 지나니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좋은 상황이 되었죠. 하지만 또 마음의 편안함은 수시로 전화에 대는 신우이 때문에 금방 깨졌습니다. 오빠, 이거 갑자기 오류가 뜨는데 어떻게 고쳐? 사람들과 놀 시간인데 이것 좀 해결해줘. 6층으로 빨리 올라와. 아니, 왜 자꾸 기계가 오류가 뜨는 거야? 지금 손님 몰리는 시간이거든? 오빠가 와서 이것 좀 봐줘. 빨리. 신우이는 저희가 한창 바쁜 오전에 자판기를 관리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식당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던 남편은 동생의 전화에 다시 올라가서 고쳐주고 돌아오기를 반복했죠. 자판기에 문제가 생기면 자판기 회사에 AS 전화를 내서 처리하라고 했지만 신우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하에 있는 오빠네가 도와주는 게 더 빠르지 않냐며 수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판기에 수익이 전혀 없는 우리가 자판기를 관리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신우이는 수시로 자신이 하기 힘든 일은 저희에게 미루었습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 아이랑 학교에 가야 한다, 학부모 모임이 갑자기 생겼다 등등 각양각색의 상황을 들먹이며 자판기 관리 일을 도와달라는 신우이. 그래요, 뭐 가족이니 남편의 혈육이니 한두 번은 대신 음료수를 넣어주고 물통을 갈아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한 달에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저희는 버는 것도 없는 괜한 시간을 또 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우, 이제 자판기 사업은 신우의 일이잖아. 본인이 정해진 시간에 관리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감수하고 나중에 스스로 해줘. 우리도 매번 부탁 들어주는 거 쉽지 않아. 언니 바로 밑에 있는데 그거 한번 고쳐주고 도와줄 수도 있지. 그렇게 타박해서 사람 무안하게 하면 좋아요? 급한 일 생겼을 때만 부탁한 건데 너무하시네. 신우는 저에게 사납게 쏘아붙였고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신우이는 시어머니의 성격을 닮아서 욕심도 많고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싫어했거든요. 자기 때문에 타인의 시간과 노동이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기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자판기에 음료를 제때 채워놓지 않아서 돈을 못 버는 것은 참을 수 없고 저희에게 무상으로 일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게 신우의 사고회로. 참다 도움을 구하는 대신 스스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야박한 건가요? 10대 청소년도 아니고 스스로 앞가림하고 돈을 벌려고 뛰어든 성인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몫으로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쯤은 탑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앞으로는 신우의 염치 없는 부탁은 거절하겠다고 남편에게 못을 박았고 사이에 낀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동생에게 잘 얘기한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저희가 계약한 아파트의 입주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부족한 부분은 은행에서 2억 대출로 메꿨습니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덕분에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모였죠. 가전도 가구도 신혼집처럼 예쁘고 깨끗한 모델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아파트는 신도시에 세워졌던 터라 노인대학가의 출퇴근 거리는 30분 이상 멀어졌지만 그래도 구축 빌라가 아닌 새 아파트에 우리 집을 갖게 됐다는 사실이 어찌나 행복하던지요. 어느 정도 집 정리가 되자 저희는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조카들을 데리고 온 신우이는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신우는 경제 사정이 비슷했던 오빠가 갑자기 깨끗한 새 집에 들어간 것을 너무 부러워하더군요. 본인들은 아이들 교육 때문이라지만 구축빌라 전세를 겨우 얻어서 이사를 했는데 저희가 갑자기 좋은 아파트를 자가로 갖게 되자 현실적으로 갭이 확 느껴진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청약은 어떻게 했어? 자금은 얼마나 들었어? 은행 융자는 얼마나 했어? 한 달 이자는 얼마나 나가? 다 오빠네가 순수하게 모은 돈이야? 투자 같은 걸로 벌어들인 건 아니고? 신우는 식사하면서 이자 자금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저희는 아는 내용을 성심성의껏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러다 신우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구내식당의 월 매출액과 임대료 등을 상세히 묻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시부모님들도 있는 자리에서 돈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세세하게 하는 것 같아서 민망했지만 신우가 원하는 이야기는 모두 답변해 주었습니다.
신우이는 뭔가 생각에 잠긴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횡포도 신우이의 무렴치도 잦아들고 있었고 입소문을 타고 구내식당에 오는 손님도 많아지고 저희는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쭉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시댁과의 갈등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집들이에 왔던 그때부터였을까요? 신우이는 저희의 구내식당 사업에 무한한 관심을 보냈습니다. 우와 언니, 오빠 이 정도면 떼돈 버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었죠. 자판기를 관리하고 난 뒤 식당으로 내려와서 할 일 없이 둘러보고 가거나 음식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기웃거리거나 손님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갑작스러운 적극성이 부담스러웠지만 특별히 해코지한 것은 없었기에 왜 저러지 예의주시만 할 뿐이었죠. 그렇게 신우이가 저희의 구내식당에 자주 출연하던 즈음 시어머니는 저희 식당으로 내려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어머님을 오랜만에 보는 저는 음식을 대접하고 커피도 내어드렸죠. 식당 한켠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시던 어머님은 식당의 이곳저곳을 둘러보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하신 적 없는 행동을 보이니 저는 의아하면서도 불안해지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러는 걸까? 저는 주방까지 싹 둘러보는 어머님을 따라다니며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이윽고 어머님이 다시 테이블에 앉으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너네 여기 돌지한테 인수해줘라. 너네는 장사 수완이 좋아서 뭘 하든 잘하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버젓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왜 동생한테 양보해요? 저번에 자판기 사업 이미 가져갔잖아요. 너네는 여기서 돈 모아서 아파트에 입주도 했잖아. 거리도 멀어졌는데 그쪽에 새로운 사업 시작하고 여기는 둘째네한테 양도하는 걸로 해봐. 남편과 저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버젓이 장사 잘하고 있는 곳에 와서 이게 무슨 깽판인가요? 열심히 일하는 저희의 작업을 어떻게 남이 달라고 그냥 줘버릴 수 있겠나요? 저희는 어머님에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우리는 그럼 뭘 먹고 사냐고 말하며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의 목소리를 듣는 척하며 잘 생각해봐 말을 던진 뒤 다시 훌쩍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중고물품 사고 파는 직거래도 아니고 한 가정의 수입원인데 미쳤다고 시누이한테 양보를 하다니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에 저는 기가 찰 뿐이었습니다. 시누이가 그동안 저희 업장에 와서 이것저것 물으며 사전소사하던 게 바로 이런 목적이었다니 배신감까지 들더라고요. 그날 시누이에게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했더니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냐며 깔깔대고 웃더군요. 그런 뒤 드디어 자신의 야욕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아빠가 소개해준 곳에서 두 사람 꿀 빨았잖아요. 이사가서 거리도 멀어진 김에 오빠랑 그쪽에서 새로운 사업 구상해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돼. 우리 장사가 잘 된다고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이건 우리 밥줄이야. 정 장사가 하고 싶다면 신우가 직접 찾아봐. 자신이 하는 말이 우리 부부에게는 무슨 느낌인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태연하게 요구하는 신우를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철없는 학생들이라도 공과 사는 구분할 줄 알고 염치라는 것도 있을 텐데 좋아 보이니까 나 줘 라는 무대포식 방식은 대체 어떤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일까요? 그런데 얼마 뒤 시아버지는 저희를 호출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의 시작이 아버님 덕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뜬금없는 아버지의 호출이 초조해졌습니다. 설마 구내식당 문제 때문에 부르시는 걸까? 마음 무거운 채로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역시나 아버님은 저희에게 새로 이사간 신도시의 상가를 임대하여 그곳에서 새로운 장사를 시작해보면 어떤지 물으시더군요. 저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게끔 처음부터 도와주신 점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기틀을 잡은 것은 저희의 힘이고 계속 운영하고 싶다고 진심을 다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입을 닫고 생각에 빠지셨습니다. 사실 아버님은 저희에게 양도해라 마라 할 생각이 전혀 없으셨을 것입니다. 워낙 어머니와 시누이가 아버님을 들들 볶아서 움직이게 했기 때문에 이사단까지 오지 않았나 싶었죠. 생각이 많아 보이시던 아버님.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니 옆에 앉아 계시던 어머님은 계속해서 아버님을 채근했습니다. 애들은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잘할 거다. 한 번도 장사를 내본 적 없는 둘째한테 기틀 잡힌 곳에서 새로 시작할 기회를 줘라 하면서 말이죠.
자신의 아들의 문제임에도 딸만 챙기려고 바락바락 말을 잇는 어머님이 어쩜 저럴 수 있는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의 성화에 못 이기셨는지 결단을 내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둘째한테 운영하게끔 하는 게 좋겠구나. 너네는 이제 그곳 사업에서 손 떼거라. 대신 내가 너네 동네 근처에 좋은 상가 자리 알아봐 줄 테니 그쪽에서 새로 시작하기 전까지 사업 구상이나 하고 있거라. 아버지 저희에게 양보하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차라리 동생이 새로운 곳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걸 지원해 주시는 게 내 말 듣고 그렇게 해. 다 생각에 있어서 하는 말이니까 도달지 말고. 그리고 여기 니들 아파트 대출금 2억 가고 새로 얻을 상가 지원금 2억 총 4억이다. 이걸로 마무리할 거니 다들 그렇게 알아. 4억이란 말에 저희와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3초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시모는 4억을 애들을 왜 주냐며 말도 안 된다며 소리쳤지만 시아버님은 눈을 크게 뜨고 그만이라고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조용해지셨어요. 누구보다 시부가 화가 나면 무섭다는 걸 어머님께서 잘 아시니까요. 아버님의 말에 저와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지만 반면에 그 지원금은 희망과도 같았으니까요. 사실상 저희 동네는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된 신도시이기 때문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 몇 채만 덜렁 서 있는 황무지와 다를 바 없는 곳이었습니다. 주변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긴 했지만 거주도시가 거주도시답게 활기를 띠려면 적어도 5년은 더 걸릴 것 같은 분위기의 동네였죠. 그런 곳에서 새로운 음식 장사를 한다? 제대로 된 유동인구도 없는 곳에서 맨 땅에 헤딩을 하라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아파트 융자도 껴있고 앞으로 모아야 할 돈이 있는데 그럴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텨보았지만 결국에는 시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아버님만 믿고 그렇게 할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 전 저는 신우이에게 가게를 인수인계해줬습니다. 신우이는 자신들도 돈방석에 앉을 거라는 기대감에 똘똘 뭉친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행된 것을 자축이라도 하려는 듯 매일 구내식당에 내려와 감놔라 배놔라 간섭을 하시더군요. 저와 남편은 억울한 마음 절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답한 마음 절반을 가진 채로 구내식당에서 완전히 철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도 많이 붙였고 저와 남편의 피땀이 어려있는 사업장을 나오는 순간 저는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다독였죠. 저는 남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아버님에게 어필하지 않고 순순히 말씀을 따르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다 계획이 있으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언제나 저희에게 좋은 선택지를 내밀어 주시긴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버님의 선택지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희는 신우이에게 매장을 양도하면서 아버님이 말한 권리금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 4억 9천이었죠. 사실상 이 지원금을 위해서 판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정 목돈이 생겼기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기반이 조금이라도 채워진 셈이었죠. 저희가 신도시의 매장을 이곳저곳 살펴보며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을 구상하던 중 아버님은 목 좋은 자리를 찾았다며 저희를 호출하셨습니다. 이사간 아파트에서 10분 정도의 거리에 신축 건물을 소개시켜 주었는데요. 사거리 대로변 근처 1층에 통창으로 3면이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구내식당만큼은 아니었지만 크기도 꽤 큰 장소였기에 저희의 답사 첫인상은 그나마 안심이 되었달까요. 여기서 아빠 믿고 해봐. 사거리 바로 앞이고 저 앞에 있는 공터에도 새로 건물이 오른다더라. 너네는 워낙 음식도 잘하고 사업 수완도 좋으니 분명 저번만큼 잘 될 거다. 아버님, 여기 이렇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일을 키웠다가 빚만 지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목 좋은 곳만 너네들한테 소개해주는 거 알지? 잘 될 거니까 믿고 해봐라. 그리고 아파트 대출금 갚으면 그거 후딱 갚고 따로 대출 받아서 아예 상가를 매입하거라. 분명 많이 오를 거야. 하지만 아버님의 희망 가득한 말에도 저희는 착잡해서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세워진 건물들 사이에서 유동인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도로변. 넓은 차도에는 차들이 싱싱 달리고 군데군데 공사장이 가득한 이곳에서 무슨 음식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불평불만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과 상의 끝에 상가 한 켠을 대출을 받아 5억 7천에 매입을 했습니다. 반개월치 장사 자금만 남겨둔 채 거진 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 뒤에 뭔가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실력을 믿었고 아버님의 판단은 여태 틀린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저는 시누이에게 받은 권리금과 남은 잔금을 사용해 요즘 유행하는 깔끔한 인테리어로 가게를 꾸미고 남편과 샤브샤브 뷔페를 운영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매번 음식을 조리해야 하는 특정 음식점을 만들면 체력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육수와 기본찬을 제공하면 따로 서빙할 필요가 없는 샤브샤브 뷔페가 신도시의 분위기에는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오픈했을 때 저희는 이미 자본금이 거진 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시누이가 인수받은 구내식당은 늘 그랬듯 정해진 타겟들에게 장사를 하며 수입을 거두고 있었죠. 한동안은 맨땅에 헤딩해야 하는 기구한 팔자가 몹시 속상했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비교하며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해보자며 편과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른 가게들과 차이가 날 육수를 개발하고 각종 소스를 만들며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쏜살같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불모지에서 시작하는 사업이 너무나 힘들어 시아버지를 원망하고 시누이를 미워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좋은 집을 강제로 빼앗아 자신들이 호의호식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운명의 장난처럼 역전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대학 근처 가봤는데 건물들이 꽤 많이 지어졌더라. 학교 바로 앞에는 식당도 4개나 생겼어. 카페도 여러 개고. 어머나 세상에. 그럼 학생들 다 외부로 빠져나가겠는데? 신우이 어떡하면 좋아. 거기는 학생 장사 아니면 뭐가 없잖아. 신우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던 1년 차에 갑자기 대학교 주변에 크고 작은 건물들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놀고 있던 땅을 매입한 한 사업가가 그 앞에 음식점과 카페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건물들을 한꺼번에 세운 것이었죠. 노인대학의 유동인구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시누이는 독점하고 있던 시장을 새로 지어진 가게들과 경쟁해야만 했습니다. 노인들이 주로 오고 가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노인들의 입맛에 맞게 한식점이 여러 곳 오픈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시누이의 사업은 아예 쪽박을 차게 된 것이죠. 그동안 구내식당에만 의지했던 사람들은 새로운 음식점이 들어서자 우르르 그쪽으로 발을 돌렸습니다. 또한 자판기 커피보다는 새로 생긴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람들이 찾게 되었습니다. 음식점이 생기고 카페가 생기자 옆에 편의점도 생기면서 구내식당은 빠르게 위축되어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지금 대기가 많아서 30분 이상은 기다리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대기번호 23번 손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에 반해 저희에게는 호재가 생겼습니다. 불모지 같던 주변 환경 덕분에 저희의 사업이 예전 구내식당의 경우처럼 대박이 난 것입니다.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외식 장소라고는 저희가 차린 샤브샤브 뷔페뿐이었기에 가족 단위의 손님이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점심에는 점심이라고 저녁에는 저녁이라고 주말에는 또 주말이라고 해서 예약 손님은 물론 단체 손님들로 북적였죠. 거기에 더해 수년간 요리로 다져온 저희의 노하우가 빛을 발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개발한 샤브샤브 소스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옆에 위치한 다른 도시의 손님들까지 유입시킨 거였죠. 그 결과 저희는 2년 만에 샤브샤브 외식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바로 옆에 붙은 작은 상가를 하나 더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곧바로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카페를 차린 것이죠. 수입은 구내식당을 운영했던 것보다 3배 이상이 뛰었고 저희 부부의 업무 스트레스는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어느덧 저희 총자산은 14억 원으로 불어난 상태였죠. 여윳돈과 여유시간이 생긴 나머지 저희는 평일에 헬스도 다니고 수영도 다니며 건강관리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화위복이 아닐까요? 아버님, 저희 아버님 덕분에 이번에도 성공했어요. 사실 저희 이렇게 잘 될 줄 알고 구내식당 양보하라고 하신 거죠? 저는 가끔 아버님을 만나면 여쭤보곤 합니다. 저희한테 구내식당을 양보하고 새로운 식당을 개업할 수 있게 한 것이 다 어떤 정보나 뜻이 있었던 거냐고요. 시아버지는 자기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알았겠냐며 웃어 보이셨지만 저는 아버님의 계획대로 흘러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버님도 그 구내식당 근처에 여타 상가가 그리 많이 생길 줄은 모르셨다고 안타까워하셨죠.
뿔난 강아지 같은 자기 딸이 밥벌이 정도는 하고 살겠지라고 훗날 말하셨지만요. 이와는 반대로 평소 저희가 고생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것을 기특하게 봐주신 아버님이 새로운 사업 정보를 저희에게 선물로 준 게 아닐까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자신들이 어거지로 우리의 사업을 소위 강탈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를 보고는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특히나 얄미웠던 시누이는 자기는 사업이 기울다 못해 처참한 스코어로 바뀌었는데 저희가 신도시 음식점으로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었나 봅니다. 게다가 총 2억 정도가 들어간 자기 사업이 잘 안 되자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네요. 평생 시부모님 밑에서만 일하다가 사회가 얼마나 독한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최근 들어서는 시댁 모임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여기저기에서 듣기로는 구내식당 사업을 접고 다른 음식점을 개업하고 싶어 한다는데 구내식당이 워낙 헐값에 팔려서 그 자본금마저 마땅치 않은 모양입니다. 골치 꽤나 아플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이렇게 바뀌어 있는 인생사를 보며 인간은 마음을 곱게 써야 복이 들어온다는 옛말이 절로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제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가며 못된 마음 없이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다짐하게 된답니다. 신우는 약삭 빠르게 요 근래에는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 중이라고 해요. 아마도 저희가 별도로 매입한 커피 매장을 또 노리고 있나 봅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요. 아버님께서 저에게 미리 언지를 주셨거든요. 저는 딱 부러지게 말했죠. 아가씨 커피 매장 탐나시죠? 딱 말할게요. 거기서 제 직원으로 일하면 다른 사람보다 월급 많이 챙겨줄게요. 하지만 저번처럼 또 딴 생각하시면 그땐 국물도 없을 거예요. 이미 아버님과 상의한 결과이니 잘 생각하세요. 라고 말했죠. 게다가 아버님 결정이 끝났다고 하자 알겠어요 언니 하고 바로 꼬리를 내리더군요. 아버님과 시아버님의 과거는 참 애틋하고도 안쓰러웠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젊었을 적 자리를 잡기 전에 시어머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가정부의 허드렛 일에 시장판에 세상 안 해본 일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으시면서도 독하게 가정을 유지하셨으니까요. 게다가 생활비를 어머님 혼자 감당하셨을 정도니까요. 그 시기쯤 막내인 아가씨가 태어났지만 전국 방방곡곡 임대업을 하신 아버님은 두 모녀에게 소홀했었고 그 부분 때문에 항상 미안해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고 안정이 되었을 때 살짝 시어머님이 삐뚤어지신 부분을 많이 이해하고 감싸주셨던 거죠. 어느 날 아버님이 말씀하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다 내 잘못이고 아픈 손가락이지. 니들이 이해다오. 너도 좀 더 지내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리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 니들이 많이 벌고 조금씩만 베풀면 다정하게 대해줄 거다. 내 아내고 내 딸이니 내가 잘 안다. 지금은 아가씨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서 일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격 그대로 아직도 틱틱거리는데 그래도 예전보단 말을 잘 따르네요. 시어머님도 여전히 툭툭 쏘시지만 아버님과는 과거 젊은 시절처럼 다정히 산책도 하시고 여튼 보기 좋게 지내십니다. 그리곤 가끔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야 살 만큼 살았으니 철없는 딸 좀 잘 부탁한다면서요. 자, 어떠신가요?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었죠? 독하디 독한 철없는 가족과 함께 지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잘 버틴 덕분에 지금은 몸도 마음도 조금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온 저희에게 아버님의 선견 지명과 같은 조언이 결국에는 만족스러운 수입으로 보상받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행각이 도무지 이해가지 않았죠. 왜 우리가 열심히 한 걸 뺏어가려고 하는 거지? 왜 저 사람들은 우리의 입장을 한 번도 생각해주지 않는 거지? 이런 속상함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 3자의 눈으로 되돌아보니 이제 알겠네요. 아니, 아버님의 시선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님의 짊어지신 그 인생의 무게를 저희 또한 배워갑니다. 여기까지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